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경 발달 장애 가운데서 세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상호간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식의 행동, 또 관심, 분야 또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은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죠. 또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생활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행동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 관심 갖는 그 부분 일부 이런 활동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다. 쉽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폐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상은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작업적 또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하죠.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폐아를 한번 보셨나요? 자폐아. 말 그대로 이 뜻에 말하면 자기를 이렇게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폐쇄하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화가 안 되고 전혀 뭐 대화가 되든지 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뭘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냥 똑같이 생활은 하지만 전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뭐 의사 전달에도 이게 어려움이 있고 전혀 불통해 이런 상황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이제 ADHD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필수 증상은 기능 또는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양상의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ADHD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행동이 너무 오버되는 거죠. 과잉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집중이나 이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굉장히 산만해지게 되고, 정신이 산만해지니까 결국은 행동도 산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ADHD 이런 아이들은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 여기 조용히 앉아있어? 앉아있어도 그 행동 자체가 이게 과잉 너무나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막 너무 막 그냥 행동이 막 지나치게 오버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런 아이들은 바로 충동성으로 이어져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죠.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충동,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행동이 오가되는 이렇게 넘치고 지나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 부주의 또는 과잉 충동 이런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는 거죠. 12세 이전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정도 한 5학년 정도 그 전에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주로 이 ADHD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기 그 유병률이에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병이 있다는 거죠. 4세 이전에는 정상적인 행동과 구별해 내기는 어렵다. 자, 이게 그러니까 4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5세예요. 5살까지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애가 활동을 좀 열심히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5세 이상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 이제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그다음 부주의가 더욱 뚜렷해지고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그 ADHD 이런 장애예요. 자폐증은 자기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그런 것이고 또 ADHD는 그냥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그냥 막 어수선하고 그래서 행동이 일관성이 쫙 있어야 되는데 이 ADHD 아이들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랬다. 근데 이제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거를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성장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또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행동 변화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학습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특정 학습, 생물학적 근원이 있는 신경 발달 장애야. 그 다음에 인지적 수준의 이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규 학교 교육 기간 중에 핵심적 학업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습 기술에 대한 수행이 연령 평균보다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학습 문제가 저학년 때 분명해져요. 자, 요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특정 학습 장애라 그러면 뭐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쉽게 말해서 다른 애들은 이런 걸 쉽게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아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음은 의욕은 하고 싶은데 실제는 머리가 안 따라가지고 온 거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쭉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과목에선 자기가 진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 자,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학업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습 장애야, 학습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특정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 학습 장애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10개 과목이 있으면 10개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안 맞는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제일 싫어. 수학이.
아니 수학은 아주 싫어. 그래 계산하는 거 싫어. 그래서 지금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해.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어떤 과목이 쭉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점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특정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그 공부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 속에서 이제 중퇴가 또 많아지게 되고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런 또 성향도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특정 학습 장애를 이거를 구분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습 기술에 대한 수행이 연령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이게 학업을 못 따라오는 거죠. 학업.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중학교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거 따라오겠어요? 초등학생이 못 따라오죠. 그런 식으로 그 기능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말이에요. 우리가 유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 유치,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유아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하니,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유치는 6세부터 6, 7세고, 초등학교는 이제 8세, 7, 8세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 유아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 발달 과정이에요. 발달 이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과정에는 발달 과제라는 게 있죠. 과제, 발달 과제. 자, 여기는 발달 과제가 있어. 발달 과정에는.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인간 발달을 성적 발달로 프로이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은 성적 발달 5단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비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발달을 할 때에 이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요때에 아이들은 발달에 충실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달해서 숙제를 그때마다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달을. 그래서 이 발달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린이집이에요. 자, 여기는 유치원이에요. 그죠? 유치원, 여기는 초등학교예요. 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주는 게, 머리를 발달을 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에 충실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얘네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0세에서부터 그 5세까지는 성장이 굉장히 막 급속도로 빠르잖아요. 자, 이 빠른데 거기다가 막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이를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야, 손가락 이렇게 굽어봐요. 몇 개를 구부렸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구부렸나요? 자, 이렇게. 자, 몇 개지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충실하면은 그건 보육이 아니에요. 보육이라고 하는. 이거 보육이잖아. 보육. 이 보육은 발달 과정에 충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잘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원래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보육 과정에서는 발달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발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보육교사가 그 어린이들을 함께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아시겠어요?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아이들에게 남근기 시대부터 시간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 자, 교육은 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예, 교육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그 유치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A, B, C, D. 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도 막 가르치잖아요.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뭐 벌써 다 가르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뭐 다 이런 거 다 가르치고 뭐 아예 거기서도 우리 노래하자 A, B, C, D, E, F, G. 아이고 얘 어린애 아이들한테까지도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이거는 아닌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도 요 보육교사의 어린이집에서 이거 교육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 네. 그 교육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발달을 도와주는 거지 교육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자기의 적정한 나이에서 교육도 들어가야지 적정하지도 않은데 막 교육시키고 그러면 이게 벌써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에도 여기는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지. 예? 그리고 교육은 유치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그냥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가르쳐야지. 그때는 아주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래서 위인전도 많이 읽게 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다방면으로 뭐 이런 것들 배우게 하고 그다음 피아노도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치게 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막 초등학교 때 막 배우게 하고 막 이렇게 물론 얘네들은 뭐 그냥 막 이렇게 그렇지만은 얘네들은 그때에 한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어린이집에서는 요 어린 아이 때는 이게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발달을 하는데 선생님이 같이 놀아주는 거잖아요. 혼자서 놀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발달을 해야 하는데 발달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보육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학습 기술에 대한 수행이 평균 연령보다 이렇게 낮으면은 이 아이가 그 높은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 학생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 서서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지 않고 자기 편에서 막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설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설득,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것을 이제 누구한테 뭘 할 때 설득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회생활에서 설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또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집을 사는 것도 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둘이 이야기해서, 그 부인은 무슨 집이 필요하냐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비싼데 어떻게 그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다 갚으려고 막 집을 사냐 막 부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막. 근데 남편이 어떻게 집을 살려니까 남편은 집을 산다고 하고 부인은 지금 우리가 집 살 때가 아니라 그러고. 자,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설득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려면. 아니요. 하나 깜짝 놀랐네. 자, 그러니까 아내는 집을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이거 지금 사면 애들부터 공부 못 가르치고 우리 굶어 죽는다. 남편은 집을 사자. 자, 그러면 결정을 하려면 누군가 하나가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합의를 보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또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서도 설득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하고 가족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설득은. 그죠?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왔어.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클라이언트를 이거 변화시킨다는 것은 설득이 없이 변화가 가능하냐 이거. 네? 설득 없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 설득을 할 때에 자기 편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네? 나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거기 엘림 노인복지원이 어떻게 가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또 거기서 이제 우리 이렇게 똑같이 전화를 받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거기서요 1번 출구에서 뭐 나와서 뭐 왼쪽으로 꼬부라져 가지고 뭐 거기서 직진을 하다 보면 뭐가 경동 택배가 있을 것이고 그 오른쪽을 쳐다보면은 막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 1번 출구 나와서 똑바로 와라. 그러니까는 1번 출구 나와가지고 똑바로 가니까 어디요? 저쪽으로 산 넘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하는 것도 상대방이 편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철인데 여기 저기 이 거역인데 어디입니까? 예, 거기서 1번 출구로 나와서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직진 뭐 500m, 100m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딱 나와서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직진이 골목인데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기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100m를 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유소를 왼편으로 끼고 뭐 이런 식으로 금은방을 오른편으로 끼고 그 골목으로 직진 1m, 100m 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말이에요. 설득이에요. 설득. 근데 사람들이 1번 출구에서 쭉 나와가지고요 왼쪽으로 쭉 오세요. 그럼 있습니다. 쭉이 얼마큼입니까? 예? 쭉이 몇 메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가르쳐주니까 저쪽으로 쭉 가버려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 그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쭉 갔잖아요. 그럼 어디 저 언덕 넘어가는 거지. 맞춰 넘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득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편에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보다도 선생님 네이버에서요 엘림 노인복지원을 쳐보세요. 바로 전철역에서 100m거든요. 그러면 딱 쳤으면 어떻게 쉬워 안 쉬워? 네? 네이버에서 엘림 노인복지원 딱 치면은 그 지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잖아요. 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 조그만 데를 확대하면 이렇게 바로 금세 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러면 한 10분 동안 갔어. 안 보이는데요. 10분 동안. 그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무슨 뭐 간판 이런 데인데 보니까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편에서 우리가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교육도 말이죠. 상대방 편에서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뭐 자기 교수치 실력대로 뭐 여기다 학생들은 여기 있는데 뭐 영어로 막 써가면서 뭐 써가면서 막 하면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잘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네? 또 어떤 사람 또 한문으로 또 뒤에다 또 갈기면서 막 휘갈기면서 막 그 하면은 한문에 대해서 중국 사람도 아닌데 뭐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학습을 할 때 이 연령 기준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건데 낮은 거에서 맞춰야 되는데 자기 편에서 막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학원도 말이에요. 학원에 가면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이 학생들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이 수준에서 그 강사가 끌고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지 수준에서 막 끌고 가니까는 학생들이 따라가는 애들은 따라가지만은 못 따라가는 애들은 포기를 하잖아. 네,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서 야 이거 힘들다면 포기하다 안 되면 그냥 그 과목 아예 포기해 버리잖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친다. 네, 검정고시를 치는데 이거 영어는 안 돼. 영어는 안 돼. 그래서 영어 포기하고 그냥 이거 찍어.
이 찍어서 다행히 그냥 그거 하나 찍어서 평균이니까 평균 점수잖아요. 평균이니까 40점만 이상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찍어서 다행히 40점 받아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학습 기술에 대한 수행이 연령 평균보다 낮고 대부분의 경우 학습 문제가 저학년 때부터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분명해지니까는 이게 뭐예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특정 학습 장애예요. 이게 안 돼. 근데 다른 행동은 다 잘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예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이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반에서 꼴등이야.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런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모아가지고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시키는 거 있죠. 네? 요즘에는. 예, 옛날에는 어떻게 6학년이 어떻게 1학년하고 공부해. 네? 근데도 요거를 요즘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그룹식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도 있다. 예. 이게 이제 특정 학습 장애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신경 발달 장애에서 운동 장애라는 게 있어요. 운동 장애는 쉬운 거 아니에요. 나이나 지능 수준에 비해서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미숙하거나 부정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발달성 협응 장애,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등 운동 발달이 개인 생활 연령과 기술 습득 등 사용의 기회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고, 그 다음에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반복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이 없는 것 같은 운동 행동을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틱장애, 얼굴 근육이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불수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낸다. 제가 어저께 틱장애에 대해서 얘기했나?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동네에 그